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합격된 해설 강의가 5주차로 들어갑니다. 시작 위반이라고 벌써 이제 5주차 들어갔는데 꾸준히 하시면 정말 공법은 70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축법 2하고 농지법을 한번 들어가 봅니다. 나머지 건축법이거든요. 대지에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조경할 필요 없는 것. 자, 우리가 조경 나오면 대지 면적 200 이상일 때 조경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장 지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요 5천이 나오고요. 요거는 공장 짓는 땅 크기, 땅 크기. 공장 지을 대지가 5천 미만이면 조경 안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연면적 합계가 1500 미만의 공장. 그러니까 1500은 공장 크기라고 이해하시고 5천은 대지, 공장 짓는 땅 크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산업단지. 여기서는 조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개 전부 다 조경 의무가 면제되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면적 1000인 대지에 건축물 건축할 때 조경 등의 조치가 면제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조경 나오면 녹지지역은 일단 조경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자, 물류시설인데 요놈이 1500 미만이면 조경 안 합니다만은 단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는 조경을 해야 돼요. 1500이 안 돼도. 상업지역인 대지에 건축하는 1000의 물류시설, 이건 조경을 해줘야죠. 그 다음에 공장 짓는데 1000제곱미터밖에 안 되는 공장 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축사는 면적 얼마든 조경할 필요가 없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조경 대상이 아니에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일 때 단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됐다라고 하면 조경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공개공지 나오면 공개공지 설치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일단 공개공지가 나오면 일준상준, 그래서 일반주거, 준주거,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저는 손가락으로도 글을 씁니다. 일반주거, 준주거, 모든 상업지역, 준공업 안에 바닥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의 문정위 판원수기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문화집회시설, 짓거나 종교시설, 그 다음에 판매, 이때 판매라도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터미널 같은 운수시설, 호텔 같은 숙박시설, 그 다음에 나쁜 친구 업무시설이라고 외워야 되거든요. 얘네들 지을 때 5천 이상 바닥면적 합계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보면서 조례가 정한 만큼의 긴 의자, 조경 같은 거 설치하면 돼요. 자, 이럴 때 건물 지을 때 이 사람들은 높이나 용적률 높이를 1.2배 정도 완화를 받을 수 있어요. 건폐율이 아니고. 요건 딱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조경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일단 종합병원은 의료시설인데 문종이, 판원수기, 업무시설, 종합병원 없잖아요. 이 안에 해당하지 않아요. 용도 지역도 준공업지역이니까 이건 안 맞고, 그 다음에 교회는 종교, 예식장, 문화집회, 숙박시설, 운수시설이니까 다 적용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적용할 필요 없는 게 1번.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면 구조안전 나오면 여러분 머릿속에 암기를 하셔야 돼요. 2층 이상 건축물 지을 때 목고조 건축물은 3층, 연면적 200 이상, 목고조 건축물은 500 이상 지을 때, 그 다음에 높이가 13m 이상이거나 처마 높이 9m, 둥기둥기라고 했는데 기둥기둥 사이가 10m 이상이거나, 그 다음에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은 구조안전 확인서를 제출해야 돼요. 그러면 2층, 3층이니까 2층 이상이니까 구조안전 서류 냅니다. 높이가 처마 높이가 9m 이상이니까 12m 구조안전 확인 받아야 되죠. 높이 13m 넘죠. 200제곱미터 660이니까 건축물 기둥 사이가 8m가 아니고 10m 이상일 때 구조안전 확인 서류 내니까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할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은 정답은 5번이 되죠. 5번. 따라서 자, 얘네가 정답이 됩니다. 5번.
자,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나오면, 자, 건폐율이라고 딱 나오면, 여러분, 건폐율이 나오면 항상 머릿속에 대지 면적에 대한 차지하는, 자, 무슨 면적일까요? 건축 면적의 비율이다. 이렇게 용적률 나오면 대지 면적에 차지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인데, 이때 만약에 건폐율이든 용적률이든 하나의 대지 여러 개 동의 건물이 있으면 합쳐서 용적률 건폐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이 건폐율과 용적률의 적용 기준은 국토계획법 77조 78조 적용을 받는데, 건축법으로 그 기준을 강화도 하고 완화도 할 수 있다는 것 좀 알아놓으셔야 돼요. 다 건축법으로. 그러면 이제 옳은 것은 이런 식으로 시험을 내죠. 건폐율은 대지 면적, 요거는 맞아요. 에 대한 바닥 면적이 아니고 건축 면적의 비율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는 지하층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 얘가 맞죠. 자,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은 지하층, 지상층의 주차장 부분, 피난안전구역, 대피공간은 포함하지 않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건축법 규정을 통하여 국토법률상 건폐율 최대한도를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지만 완화하여 적용할 수 없다. 아닙니다. 강화, 완화 전부 가능하도록 법이 정해져 있어요. 물론 뭐 정답은 나왔으니까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용적률 제한은 건축물별로 각각 적용하면 안 되죠. 만약에 하나의 대지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으면 용적률 300%다 그러면 그 전체를 합쳐서 300% 넘지 않아야 돼요. 요거 300% 인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할 때는 건폐율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니지요. 자, 예를 들어서 대지가 100평인데 자, 건폐율이 50%, 용적률 100%다고 치고, 그러면 최대로 지었을 때 50평짜리 두 층을 지었단 말이에요. 두 층 지으면, 자, 100평의 땅에 50평짜리 지었으니까 50평이 남아있거든. 아까우니까 이 땅을 또 40평, 60평으로 자를 수 있냐?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잘라버리면 남은 땅이 60평이고 50평짜리 들어섰으니까 건폐율 초과가 됐거든요. 따라서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더라도 건폐율과 용적률에 미달되게 되는 분할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면적, 층수의 산정 방법, 옳은 걸 골라봐라. 옳은 것을. 자, 주의하셔야 돼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걸 해놓고 잘 풀고 틀린 걸로 찾을 수가 있어요.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전기실, 기계실, 놀이터, 생활 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용적률 산정할 때는 해당 건축물의 부속 용도로서 지상층에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주차장 부분.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르면 그중 많은 층수를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맞지요?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야 되죠. 따라서 옳은 걸 골라봐라. 기억과 디귿이 정답이 돼야 됩니다. 기억하고 디귿이죠. 자, 이런 걸 잘 풀어놓고 틀린 걸로 찾아서 답 체크하면 큰일 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 또 나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 제한. 틀린 것만을 골라봐라. 자, 건폐율은 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다. 이건 맞죠.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다. 자, 얘도 맞습니다. 건폐율 용적률 최대 한도는 원칙적으로 국토법률에 따르되 건축법이 그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는 그에 의한다. 맞지요? 그러면 틀린 걸 골라라. 실전에 시험 갔을 때 이렇게 나오면 세 개는 다 맞으니까 보나마나 정답은 리얼, 미연이 정답이 되겠죠. 두 개밖에 없으니까. 건축물을 높이지 않은 법률과 시행령으로 정해지므로 조례로 정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는 조례로 정합니다. 240% 용적률과 60% 건폐율 적용받는다면
4층을 초과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자, 기본적으로 4층 짓지만 만약에 60%가 아니고 30% 지면 8층까지 지을 수 있죠. 그래서 용적률 240% 지었을 때 층수는 관계없습니다. 층수는. 그래서 4층을 초과하는 거 지을 수 없다고 하면 틀려버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틀린 것만 골라라 나왔을 때 기본적으로 3개 딱 풀고 맞췄으니까 3개 다 맞는 거니까 2개 틀린 거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물의 면적, 건축 면적, 면적 층수 산정 방법, 옳은 걸 모두 골라라. 자, 이런 거 나올 때 주의를 해야 되죠. 이거 뭐 쉬우니까 몇 개만 여러분 읽으면 돼요. 건축물의 노대, 아파트 발코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딱 나오면 1.5m가 나와야 되죠. 긴 외벽에 접한 길이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 면적.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파트 노대 발코니 나오면 1.5m까지는 바닥 면적 산입하지 않는다 하시면 돼요. 1.5m. 1.2가 아니고. 필로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정의 통행, 차량의 통행,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하고 공동주택일 때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꼭 기억을 하시고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은 꼭 층고가 1.5m 이하일 때만 바닥 면적이 빼줘요. 경사지붕 형태로 지었을 때는 1.8m고요. 얘네들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맞지요?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생활 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야 되죠. 따라서 올바른 거 골라봐라 그러면 일단 니은하고 이것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런 것들은 좀 교과서 한 2-3번 읽으셔야 돼요. 소리 내서 읽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면, 자, 층의 대지의 다음은 건축한 다음 용적률 몇 프로냐. 여러분 용적률 구할 때 꼭 기억할 점은 지하층 부분은 빠진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하 1층이든 2층이든. 자, 하나의 건축물로 지하 2개층, 지상 5개층으로 되어 있고 평지붕이다. 그 다음에 지하층 포함 각층 바닥 면적은 480이다. 지하 2층은 주차장. 자, 용적률에서 지하 2층 빼야죠. 지하 1층은 전부 1.5 빼야 되죠. 그러니까 5개층 전부 업무시설이다. 그러면 480 곱하기 5를 하면 자, 5, 4, 20, 5, 8, 40, 2,400을 지으니까 240%가 답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뭐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포인트가 지하층을 포함하냐 제외하냐 개념이죠. 그래서 5 곱하기 480 하면 240%가 답이 된다. 이렇게 알면 돼요. 뭐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 또 대지 면적, 건축 면적 관련한 다음 설명 중 바르게 된 것은 건축 면적은 외벽의 내부선이 아니고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중앙선이 아니고 수평 투영 면적을 한다. 그 다음에 처마, 차양, 부연 등은 1m 이하까지는 괜찮다. 한옥으로 재면 2m. 건축물이 외벽이 없으면 외곽 부분의 기둥에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한다. 다 틀렸네요, 얘들은. 자, 바르게 된 것은이죠.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나면 1m로 해야죠. 그 다음에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 높이는 부분은 건축 면적 제외된다. 맞습니다. 이건 맞는 말이죠. 도로 모퉁이의 건축선인 경우는 대지 안에 건축선 정해진 때에는 건축선과 도로 사이 면적은 대지 면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각전제 들어갑니다.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모퉁이에 이렇게 대지가 있다. 이 도로가 만일 5m고 이 도로 폭이 4m다. 그럼 여기 건물 지을 때 건축주는 이렇게 짓는다. 이렇게 못 지어요. 이 모퉁이 이 부분을 잘라서 요만큼 대지를 이용을 못해요. 보통 한 2m 들어가야 될 거예요. 요 2m 들어가 요선이 건축선인데요. 이렇게 후트된 부분, 도로 모퉁이 후트된 부분은 대지 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걸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답이 아까 4번이었죠. 4번 1m까지 봐줍니다. 그래서 남이 다 틀렸습니다. 다음 문제.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 제외되는 면적이 하는 것은 자 외우셔야 돼요. 지하층도 빠지고 주차장으로 쓰는 부분도 빠지고 단 부속 용도로 쓸 때만. 자 피난안전구역 빠지고 그 다음에 대피공간 빠지는데 주민공동시설은 과거에는 뺐습니다만 지금은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연면적 용적률에서 제외된 면적이 아니면 골라봐라 하면 4번이 정답이죠. 4번.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는데 최소 기준 가장 작은 것은 우리가 주거지역은 건축물이 있는 데지 분할하더라도 최소 60 이상은 돼야 돼요.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 상업공업은 둘 다 150, 녹지지역은 200, 요 면적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그래서 최소 기준은 자 주거지역 60이죠. 60. 자, 높이 제한 들어가면 뭐 특별할 게 없는데 여러분 전용 주거지역하고 일반 주거 나오면 모든 건축물이 전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로부터 1.5m나 9m 넘어가는 건물은 높이 2분 이상 띄어야 돼요. 모든 건축물. 그 다음에 전용 일반 주거 외에서는요. 공동주택을 지을 때만 1조분 적용하는데 이 공동주택도 꼭 명심할 점은 중심 상업지역하고 일반 상업지역에서는 1조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이라도 이건 꼭 명심하셔야 돼요. 다른 것들은 지금 괜찮은데 상업지역이 아니고 자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 건축하는 경우는 채광 확보에 대한 높이 제한 적용되지 않는다. 자 상업지역이 아니고 중심 상업지역하고 일반 상업에만 적용 안 한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틀린 거 골라라 그러면 2번이 틀렸죠. 이건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얘기한 거기 때문에 주의하시고 나머지 것들은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특별하게 뭐 거시기 한 것도 없지요. 우리가 자, 그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여기까지가 지금 건축법이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농지법 들어가요. 농지법도 자투리지만 조금 한번 보셔야 돼요. 농지법도 한번 읽어보셔야 되는데 자,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는 농업인 되려면 우리가 배울 때 1091, 330, 꼭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자, 기본적으로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에 경작하거나 연중 90일 이상 종사하거나 비닐하우스나 온실이나 버섯 재배사 설치할 때는 330. 그 다음에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000수 이상, 꿀벌 10군 이상 하거나 그래서 대가축, 중가축, 소가축, 가금, 집에서 키우는 말짐승이죠. 그 다음에 120 이상 축산업 종사하거나 연간 농산물의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면 농업인 자격을 주잖아요. 이거 여러분 떠들어 보셔야 돼요.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는 꿀벌 10군 사용한다 이상이니까 맞죠. 가금 1000수, 가금, 오리, 닭 이런 것들. 자, 축산업 120일 일해야 하죠. 120일. 판매액이 120만 원.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라면 330 이상 설치해서 경작을 해야 농업인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 15번 문제 볼게요. 농지의 범위. 여러분, 농지라고 하면 지목 자체가 전이거나 또는 지목 자체가 답으로 되어 있거나 지목 자체가 과수원으로 되어 있으면 경작을 하든 안 하든 농지입니다. 농지. 그 다음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니어도 농작물의 경작지나 다연생 식물 재배지를 이용하고 있으면 농지로 보는데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땅에 다연생 식물 재배하고 있을 때 경작지를 이용할 때 3년 이상은 돼야 농지를 봅니다. 그 다음에 초지 같은 경우는 농지법 적용을 안 받고 전답 과수원이 아닌데 농작물 경작을 한다. 2년 이하로 할 때는 농지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옳지 않은 걸 찾아봐라. 자, 농지형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계량시설인 양수시설, 배수시설, 수로, 제방부지도 농지로 봅니다. 그 다음에 농작물 경작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설치한 온실, 비닐하우스 부속시설 부지도 당연하고 그 다음에 농막 나오는데 농막까지 괜찮은 초지는 농지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요. 또 판매하는 목적으로 관상용 수목, 묘목을 재배하고 있는 이 지목이 답인 또지. 지목 자체가 이제 답이니까 이건 뭐 당연한 것이지만 여러분 관상용 수목이나 묘목을 판매할 목적이 아니고요. 단순히 우리 집 마당에 조경 목적으로 심어 놓을 때는 농지를 보지 않는다는 거 꼭 알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목이 잡종지인데 별을 경작하는데 벌써 2016년 저부터니까 벌써 4년 됐잖아요. 3년 이상이니까 당연히 농지로 봅니다. 그래서 농지로 보니까 정답은 3번이 되죠. 3번. 초지는 농지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 소유 상한 나오면 우리가 꼭 기억할 점은 상속 농지는 농업의 경작을 안 하면 사람은 8년 이상 농사하다가 이농할 때도 주말 체험용물 대 1000, 세 번 다 합쳐서 요것만 딱 기억하면 돼요. 자, 소유 상한인데 틀린 것은 지자체나 국가 같은 경우는 면적 제한 그런 거 없습니다. 나머지 외워놓으셔야 돼요. 8년 이상 농사 짓다 1만까지만 소유한다. 상속을 받았는데 농사 안 짓는다 1만. 그 다음 농지 소유에 관해서는요, 여러분 농지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특례를 정할 수 없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농지는 직접 경작할 사람만 가져야 돼요. 원칙이. 그런데 농사 안 지어도 소유할 수 있는 예외는 단 농지법으로만 둘 수 있지 다른 법에서는 그 예외를 둘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예외를 두면 위헌입니다. 위헌. 그 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 줄여서 농림부 장관은 소유상한을 위반하여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농지증 발급받은 자를 신고하면 포상금 주는 제도도 있다는 것만 좀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자, 17번에 주말 체험 영농 나오면 꼭 명심할 점은 주말 체험 영농이라도 농지증 발급받는다는 것. 단 영농계획서, 농업경영계획서만 면제받는다는 거 좀 알아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틀린 것은인데 농업인이 아닌 개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건 맞고요. 세대원 전부 합쳐서 1000 미만만 소유하고 농지증 당연히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소유농지를 농수산물 유통 가공시설 부지로 전용할 때는 신고하는 거 맞아요. 이럴 때도 농지보존부담금 낸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농지 취득한 자가 징집으로 인하여 농지를 주말 체험영농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1년 내 처분하게 된다. 자, 주말 체험영농으로 취득을 했다. 그러나 군대 가게 됐다. 그럴 때는 안 팔아도 되죠. 군대 간다 해서 팔아야 된다. 1년 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처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틀린 게 5번입니다. 자, 농지증 나오면 시, 구, 업, 면에 간다는 꼭이요. 시구, 업면. 따라서 발급 신청할 때 농업 경영계획서가 들어간다는 것. 자, 요걸 작성해서 시구업면에 가면 농지증 발급을 4일 내에 발급 통지해 줍니다. 단 영농계에서 면제되는 이틀이란 거 알아놓고요. 자, 국가나 지자체가 농지를 소유할 때는 농지증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건 당연하죠.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 소유할 목적으로 부정하게 농지증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맞습니다. 자, 농업인의 합병으로 농지 취득하는 경우는 농지증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합병이 아니고 단순히 농업법인이 취득한다 그러면 농지증 발급받아야 됩니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에 농지증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상속받았으니까. 자, 소리를 말하는 시장, 군수가 아니고 시구, 업, 면장. 이렇게 해서 틀릴 수가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시군구가 아니고 시구, 업, 면장한테 발급을 받죠. 특히 이 농지증, 거짓말로 발급받으면 5년 5천만 원. 그런 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자, 위탁경영은 타인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농작업의 전부나 일부를 위탁해서 행하는 건데, 위탁경영에서는 숫자가, 자, 국외여행은 3개월 이상 국외여행, 부상당했다, 3개월 이상 뻗어 있을 때, 요것만 잘 기억하면 돼요. 국내여행은 전혀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농업법이 소송이 아니고 청산 중이라면 가능합니다. 청산. 자, 부상으로 2개월 안 되죠. 3개월 이상. 구치소, 교도소, 이런 거 수용됐으면, 어쩌서 농사 못 지으니까.
위탁경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국외여행은 2개월 가서는 안 돼요. 3개월 이상 가야 되죠. 따라서 위탁경영을 할 수 있는 사유는 4번에 해당합니다. 4번. 자, 농지법 20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농업진흥지역 이 부분은 꼭 주의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농업진흥지역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농지가 대규모로 집단화되어 있다. 계란 후라이를 예를 들면,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다. 그러면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의 주변의 농업 환경을 보호하려고 지정하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요. 그래서 진흥구역, 보호구역으로 나눠지는데 진흥구역이 규제가 훨씬 세요. 그래서 진흥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는 보호구역 안에서도 허용돼요. 그래서 이거를 외우기 좋게 프라이팬 하나 그리고 손잡이를 딱 그려서 손잡이에다가 시도지사라고 쓰시면, 시도지사 쓰면 농업진흥지역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구나. 후라이는 시도지사가. 그러면 장관이 한다 그러면 틀리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 노른자위는 진흥구역, 흰자위는 보호구역. 자, 이 둘 다 이걸 합쳐서 농업진흥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틀린 거 골라봐라 할 때 이런 식으로 제일 잘 내는 거예요. 농림부 장관이 농업진흥지역 지정한다. 농림부 장관 아니잖아요. 시도지사가 라고 해야 되죠. 시도지사가. 그 다음에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으로 구분한다. 그러니까 이 용도 지역이 2개의 구역으로 나눠진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노른자위는 진흥구역, 흰자위는 보호구역. 그 다음에 보호구역은 요 진흥구역에 이걸 서로 바꿔서 낸 적도 있어요. 이렇게. 용수원 확보, 수질 보존 등의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할 때 지정하는 거고, 자, 농업진흥지역은요, 어딜 대상으로 지정하냐 하면, 목관농자라고, 녹지지역, 관리지역, 독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만 지정하는데, 녹지에도요, 특별시 녹지는 제외돼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에 있는 녹지지역에서는 지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국토법에 따른 특별시 녹지는 제외된다는 거 꼭 기억하고, 광역시 녹지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국토법률에 따라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에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틀린 거 올라버렸으니까 정답 벌써 나왔잖아요. 그래서 머릿속에 농업진흥지역은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으로 나눠진다. 둘이 합쳐서. 그럼 얘들은 녹관 농자 안에서만 지정하고 특별시 녹지는 제외된다는 것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농지법 6문제 했는데, 이 농지법은 버릴 주제들이 없는 부분, 요 정도에서 시험 자주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임대차 좀 정리 좀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허가 신고 일시 사용하고, 그건 다음에 제가 또 터치를 할 겁니다. 그러면 건축법 2하고, 건축법 2하고, 우리가 농지법 나머지 문제를 좀 취급을 했고요. 그 다음 주에 합격단 문제는 도시개발법이 돼요. 도시개발법 스물 문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공법은 난공불락이 아니고 공법으로 고득점 할 수도 있습니다. 매주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좋은 얘기 나옵니다만 계속 도전을 해야 돼요. 계속. 스스로를 믿으시면 합격합니다. 합격단 신청은 영어로 소문자로 LSK입니다. LSK 공법으로. ISK가 아니고. 그래서 10월달까지 함께 하면, 주말마다 하면 우리 공법은 고득점 할 수 있다. 여러분 꼭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